이건 뭐지? 민우는 생각을 더듬어 아내인 지연의 생일을 입력해봤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뜨자 둘의 결혼 기념일, 아들 생일 등 여러 숫자 조합을 시도했어요. 마지막으로 둘이 처음 만난 날짜를 입력했을 때 드디어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 하나와 문서 몇 개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가 먹는 약이 바뀌고 있어. 갑자기 들려온 지연의 목소리에 민우의 머리가 쭈뼛섰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약 모양이 자꾸 다르더라고. 큰애랑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약,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도 같고 이건 내 착각이 아닐 거예요.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인 준호와 며느리인 소라가 지연의 약을 바꿨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주인공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내의 태블릿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민우는 고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서울대 법의학 교실에서 30년을 보낸 후 은퇴 생활 2년 차에 접어든 그에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평화 속에는 무언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야.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민우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고도 끝까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는데 아내의 지연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어요.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한 날. 이제는 해야 할 시간이 됐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열자 지연의 옷가지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살랑이는 봄바람에 창문이 열리며 옷장 속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지연의 옷에서 희미하게 그녀의 향기가 퍼져 나왔습니다. 순간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참, 내가 왜 이러지? 눈물을 훔치며 민우는 아내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신발, 화장품, 모든 것이 지연의 흔적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서랍장 안에서 지연의 약통들을 발견했을 때 문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약통을 들여다보니 항암제라고 적힌 라벨 아래로 서로 다른 모양의 알약들이 섞여 있었어요. 30년간 법의학자로 일해온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였죠. 민우는 약통을 들고 거실로 나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약을 자세히 살폈어요. 분명 표기된 항암제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때 지연의 태블릿이 생각났습니다. 충전기에 꽂힌 채 거실 한켠에 놓여있던 태블릿을 가져와 빠르게 켰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들을 살펴보던 중 암호가 걸린 폴더 하나가 발견됐어요. 이건 뭐지? 민우는 생각을 더듬어 지연의 생일을 입력해봤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뜨자 둘의 결혼 기념일, 아들 생일 등 여러 숫자 조합을 시도했어요. 마지막으로 둘이 처음 만난 날짜를 입력했을 때 드디어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 하나와 문서 몇 개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가 먹는 약이 바뀌고 있어. 갑자기 들려온 지연의 목소리에 민우의 머리가 쭈뼛섰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약 모양이 자꾸 다르더라고. 큰애랑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약,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도 같고 이건 내 착각이 아닐 거예요.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인 준호와 며느리인 소라가 지연의 약을 바꿨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지.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습니다. 지연이 작성한 일기와 메모들이 나왔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약이 바뀐다는 의심, 점점 악화되는 증상, 그리고 준호와 소라에 대한 의구심. 이럴 수가. 민우는 책상 위로 쓰러질 듯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내의 의심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투병 중 생긴 망상일까요? 그는 법의학자로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 민우는 집에 있던 간이 실험 도구를 이용해 약물 샘플을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알약들은 항암제가 아니었어요. 면역 억제제였습니다. 이럴 수가. 손이 떨려왔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지연의 빗에서 머리카락을 수집해 분석했어요. 장기간 면역 억제제 사용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왜? 대체 왜? 배신감과 충격으로 민우는 방 안을 맴돌았어요. 준호와 소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효자였고 소라도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지연을 해치려 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충혈된 눈,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은퇴한 법의학자였지만 아직 그의 머리는 명석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민우는 전화기를 들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나 잠시 시골 친척집에 다녀올 거야. 한 일주일 정도. 갑자기요. 거기까지 혼자 가셔도 되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려요. 아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알겠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시골로 가는 대신 아파트 근처 호텔을 예약했어요. 그곳에서 준호와 소라를 감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실을 꼭 밝혀낼게.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민우는 다짐했습니다. 호텔 창가에 자리 잡은 민우는 망원경을 통해 자신의 아파트를 응시했습니다. 어둑해진 저녁, 14층 창문 너머로 아들 준호와 며느리 소라의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는 대형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제약 분야에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었죠. 소라는 그런 준호와 회사 동료로 만나 3년 전 결혼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저 두 사람이 정말 아내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민우는 준호와 소라가 자신의 서재에 들어가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민우의 오랜 연구 자료와 특허 서류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들을 꺼내 하나씩 스캔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자네가 뭘 하는 거야?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연구 자료를 왜 스캔하는 걸까요? 그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오랜 친구인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서가 지금 만날 수 있을까? 1시간 후 호텔 근처 한적한 카페에서 민우는 최영석 변호사와 마주 앉았어요. 40년 지기 친구였죠. 법의학자와 형사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함께 해결했던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자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영석의 걱정 어린 눈빛에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아내가 아파서 죽기는 했지만 어쩌면 자연사가 아닐지도 모르네. 그 말에 영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는 지난 며칠간 발견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지연의 약, 녹음 파일, 그리고 준호와 소라의 이상한 행동까지. 이건 심각한 일이군. 증거는 확실한가? 아직은 부족해. 그래서 자네 도움이 필요해. 민우는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소개해 줄 수 있나?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영석이 소개해준 이 탐정을 만났습니다.
20년 경력의 전직 형사였어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민우는 아들 부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특히 재정 상태와 과거 이력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호텔에 머물며 아파트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시죠. 카페에서 이탐정은 두꺼운 파일 하나를 민우에게 건넸어요. 파일을 열자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드님이 2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20억 원의 빚이 있어요. 게다가 불법 투자로 회사 연구비를 유용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민우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는 건네받은 자료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며느님은 더 심각합니다. 결혼 전 보험 사기로 전과 기록이 있어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지요. 민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와 소라가 보였던 완벽한 모습은 모두 가면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건 가장 최근 정보입니다. 두 분은 박사님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민우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파트는 지연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30년의 오랜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내 허락도 없이. 분노와 배신감이 민우를 덮쳤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탐정은 조용히 물잔을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박사님.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서울대 법의학 교실을 찾았어요. 30년간 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었죠.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후배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정 과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민우의 오랜 제자였죠.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조용한 연구실에서 민우는 지연의 머리카락과 약 샘플을 꺼냈습니다. 정 과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분석해 줄 수 있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정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민우에게 결과를 전달했어요. 교수님, 이 약은 면역 억제제예요. 장기간 복용하면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민우의 손에 땀이 배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분석 결과 약물이 의도적으로 바뀐 시점이 확실해요. 지난 1년간 지속해서 면역 억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눈물이 민우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연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의 병은 악화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가? 정 과장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충분하지만 법정에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실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이탐정은 민우에게 또 다른 폭탄을 던졌습니다. 준호와 소라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였어요. 어떻게 그들의 휴대폰을? 세부 사항은 묻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우는 파일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준호와 소라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약 바꿨어. 응, 이번에는 용량을 배로 늘렸어. 더 빨리 진행될 거야. 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아? 전혀. 지금은 정신 없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지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이제는 그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탐정의 질문에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지. 가여운 내 아내를 위해. 민우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민우는 호텔 책상 앞에 앉아 메모장에 꼼꼼히 계획을 적었습니다. 30년간 법의학자로 일하며 쌓은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어요.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완벽해야 해.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지연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범인들을 쫓는 법의학자였습니다. 민우는 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특수 장비가 필요해. 어떤 종류의 장비요? 초소형 녹음기와 감시 카메라. 옷에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장비를 받아든 민우는 오랜 수사 경험을 떠올리며 집 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장소들을 선택했어요. 책장 뒤, 식탁 밑, 침실 스탠드 안, 서재 책꽂이 사이. 모든 곳에 정 과장이 제공한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 민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살폈어요. 눈빛을 흐리게 하고 어깨를 약간 구부렸습니다. 평소보다 걸음걸이를 느리게 하고 말할 때 간혹 더듬는 연습도 했어요. 그는 준비가 끝나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집에 왔다. 너희 본 지도 오래됐고, 언제 한번 집에 올래? 다음 날 준호와 소라가 민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공기 좋은 데서 좀 더 계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아버지 몸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민우는 그 눈빛 속에 숨겨진 불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아서 돌아왔어.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져서. 민우는 의도적으로 말끝을 흐렸어요. 준호와 소라가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소라의 달콤한 목소리에 민우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얼마나 위선적인 말인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철저히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노인 역할을 연기했어요. 가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고 약을 먹었는지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호와 소라는 점점 더 자주 찾아왔어요. 어느 저녁 민우는 결정적인 한 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희에게 부탁할 게 있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우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준호와 소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재산과 특허 관리를 내가 맡아줬으면 해. 요즘 내가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 같아서.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라는 입술을 깨물며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머니가 떠난 후로 혼자 모든 걸 관리하기가 벅차. 내가 법률에도 밝으니 도움이 필요해. 민우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재산 목록과 연구 특허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여기 다 있어. 내일 은행에 가서 내 이름을 추가하자꾸나. 준호와 소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오는 것 같아 민우는 의심했지만 그들의 탐욕이 이성을 가렸나 봐요. 다음 주말 민우는 의도적으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준호가 취하기를 기다렸어요. 몇 잔의 위스키가 들어가자 준호의 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외로우시죠? 민우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내 어머니가 너무 그립구나. 왜 그렇게 갑자기 병세가 악화됐는지. 준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죠.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어요. 민우의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술잔을 비웠어요. 솔직히 저희가 어머니의 약을 바꿨어요.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가 입으로 직접 인정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가 파산했어요, 아버지. 투자 실패로 모든 걸 잃었죠. 빚쟁이들이 우리를 쫓아다녔어요. 민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신의 피와 살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소라가 병원에서 가져온 약이 있는데요. 그게 어머니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술 취한 모습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소라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준호는 흠칫 놀랐습니다. 민우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소라야, 준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다.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를 노려보던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아버님, 이 사람이 취해서 헛소리를 했나 봐요.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말해줘. 너희 계획이 뭐였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가두려 했던 거지? 민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그게 무슨... 다 알고 있다. 내 연구 자료를 훔치고 특허를 가로채려 했던 것도. 민우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어요.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법의학자는 다르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님의 재산은 이미 대부분 저희 통장으로 옮겨졌고 특허도 곧 저희 것이 될 거예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탐정과 정 과장이 그 뒤를 따랐어요. 김준호, 윤소라 두 분 다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소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에 채워지는 수갑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연행해 나가는 동안 민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승리의 기쁨보다 상실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정 과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교수님, 고통스럽지만 잘하셨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내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연을 위한 정의는 시연됐지만 그 대가로 아들까지 잃었어요. 민우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빈 집안을 둘러보니 지연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우는 천천히 일어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내가 해냈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눈에서도 비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울중앙지방법 대법정. 민우는 증인석에 앉아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증언해온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제 아내의 머리카락 샘플에서 검출된 약물은 항암제가 아닌 면역억제제입니다. 이 성분은 암 환자의 면역 체계를 더욱 약화시켜 병세를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시선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준호와 소라를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법의학자로서 제 전문적 견해로는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6개월간의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판결의 순간이 왔어요. 피고인 김준호, 윤소라 두 사람에게 각각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합니다. 민우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상실의 아픔이 더 컸어요. 자신의 아들이 수갑을 찬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준호와 소라는 민우의 법의학 연구 자료와 특허를 해외 제약회사에 팔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접촉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민우의 30년 연구가 자신의 아들에 의해 팔려나갈 뻔했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더욱 찢어졌습니다. 법원 밖은 이미 취재진들로 붐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민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어요. 김 박사님, 아들을 직접 고발한 심정이 어떠십니까? 한 기자의 질문에 민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마주했어요. 어떤 심정이냐고요?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담담한 대답이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법의학자, 아내 살해한 아들 직접 고발, 30년 법의학 경력으로 아내의 죽음 증명, 노인 학대의 충격적 실체. 한 달 후, 민우는 지연의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당신을 보낼 준비가 됐어. 민우는 비에 젖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매일 밤 지연의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지연은 항상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거야. 약속할게.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지연 노인의료지원센터 계획서였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구체적인 미션을 적기 시작했어요.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과 법의학적 증거 수집 교육. 민우의 눈에 결의가 빛났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개월 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이지연 노인의료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정 과장, 최 변호사, 그리고 이 탐정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 과장이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센터의 핵심은 노인 학대 식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법의학 지식을 활용해 노인 학대의 미세한 흔적을 찾아내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를 의료진, 사회복지사, 경찰들에게 교육했습니다. 약물 남용의 흔적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남습니다.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는 머리카락은 말하자면 시간의 기록이죠. 강연장에 모인 사람들이 민우의 설명에 집중했어요. 그의 경험이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1년 만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지방에도 지부가 생겼습니다. 민우의 사례는 국회에서도 주목받았어요. 노인보호법이 개정되는 대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 학대 예방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교수님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전화를 받으며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연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성이 들어왔어요. 아니, 낯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빠, 미국에 있던 그의 딸 은지였습니다. 지연이 세상을 떠난 후 연락이 끊겼던 딸이었어요. 은지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달려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미안해요, 아빠. 내가 옆에 있었다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지는 조금 떨어져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제가 이제 돌아왔어요. 센터 일도 돕고 싶어요.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은지는 미국에서 노인의학을 전공한 의사였습니다. 지연을 닮은 그녀의 미소에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와 은지는 함께 센터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빠, 오늘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은 경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의사들을 위한 워크숍도 기획 중이고. 민우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센터 입구에서 민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어요. 이지연 노인의료지원센터는 전국적인 기관으로 성장했고 민우의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교도소에서 온 편지예요. 은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민우는 천천히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아들인 김준호였어요. 순간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읽어볼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5년 동안 그는 아들의 편지를 모두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께 얼마나 죄송한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편지를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은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괜찮아. 조금 혼란스러울 뿐이야. 일주일 후 민우는 서울교도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희미한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수감복을 입은 준호가 보였어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야윈 얼굴, 초점이 또렷한 눈빛, 그리고 겸손한 태도. 준호는 민우를 보자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버지, 민우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그를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편지를 받고 생각해봤다.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날 왜 만나자고 한 거지?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부터 교도소 의무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픈 재수자들을 돕고 있죠. 민우는 놀란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어머니의 고통도 생각하게 됐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매일 밤 어머니의 얼굴이 꿈에 나타납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이제는 늦었죠. 민우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어요. 너무나 큰 상처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준호를 면회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준호는 교도소에서의 봉사활동과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민우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준호는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습니다. 출소 날 민우와 은지가 교도소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준호는 교도소 밖으로 나오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지?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일해볼래?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정말 제가 함께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쉽진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널 알아볼 테고 의심의 눈초리도 있을 거고. 하지만 모두에게는 두 번째 기회란 게 필요하지 않을까? 민우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민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센터에서 준호는 건강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점차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이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종종 준호가 노인 환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에서 지연의 따뜻함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센터 설립 10주년이 되던 날,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민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제 아내 지연의 이름으로 이 센터를 시작했을 때 저는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센터의 진정한 목적은 치유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민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는 치유가 필요해요. 이 센터가 그런 치유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민우는 청중 속에 앉아 있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말했어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우의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민우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3개월째였어요. 준호와 은지는 매일 번갈아 가며 그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준호가 민우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어요. 좋아. 오늘따라 특히 좋구나. 민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은지야, 너희에게 고마워. 두 자녀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오늘따라 너희 엄마가 유독 보고 싶구나. 그날 밤 민우는 꿈을 꿨습니다.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을 잡자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여보. 지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고요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센터의 직원들, 봉사자들, 그리고 민우의 도움을 받았던 노인들까지. 그들 모두가 민우의 삶과 업적을 기렸어요. 준호는 이제 센터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은지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나가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준호가 추모사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된다고. 그리고 용서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라고요. 하늘에서는 부드러운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민우와 지연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센터 앞마당에는 민우와 지연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